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탄소 저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탄소를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저감을 해야 되느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온난화 이슈 때문이고요. 기후도 많이 좀 변하고 있고요. 이 저감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지에서의 탄소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 그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됐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되게 좋은데, 물론 이제 악유는 계속 있어요. 어떤 악유가 있냐면은 이게 과연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가,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악유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효율성 측면으로 따져본다면은 이제 소비적 측면에, 소비 차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구동까지 효율성은 매우 좋아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탱크, 투휠,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저장 탱크에서 구동까지의 효율은 배터리에 비할 바 없이 낮습니다. 50%가 안 넘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는 그런데 웰투휠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웰투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와? 가스나 석탄 발전통에서 나와.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악유들은 계속 있어요. 어쨌거나 테슬라에서도 얘기하는 루프탑 같은 경우가 물론 그게 많은 부분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신재생을 통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소비지에서의 발생을 줄이는 게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제 가솔린 내연기관보다는 수소나 또는 배터리 쪽으로 이제 가자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 단계에서도 석탄보다는 그래도 좀 가스가 좀 덜 나오잖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분야가 이제 철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최근에 호주 쪽에다가 수소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1, 2조 단위가 아닙니다. 수십 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철강 생산력이 4천만 톤 연간 정도 되거든요. 그 4천만 톤을 수소 환원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대략 한 280에서 한 300만 톤 정도가 쓰이는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해조가 한 18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캐패시티 팩터 한 3분의 1 기준으로 한 54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발전이 필요합니다. 포스코 하나만 수소 환원법으로 바꾸는데 이게 54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이라 하면은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면 2022년도에 전 세계 론칭된 신규로 세팅된 풍력 발전의 규모가 75기가와트였습니다. 75기가와트. 물론 이 중에 절반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하나만 바꾸는데도 작년에 전 세계에 새로이 시작된 풍력 발전 규모의 거의 60%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순간 내년, 내후년, 1억 10년 안에 이것도 안 돼요. 진짜 롱텀한 계획을 가지고 돈도 수십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죠? 캠핑장에 가면은 특히 겨울철 같은데 이제 화목 난로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목 난로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나무 칩 같은 거를 놓고 이게 자동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 이제 우드 펠렛이라고 하는데, 우드 펠렛은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를 압축해서. 우드 펠렛은 탄소 중립일까요? 탄소의 배출이 더 많이 생기는
화력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태우는 거는 탄소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커지는 거고 그걸 다시 태우는 거기 때문에 나무를 태우는 것 또는 우드 펠렛을 태우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우드 펠렛이 대규모로 생산되어지지는 않죠. 우드 펠렛도 주로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서 생산되어진 것을 다시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까지 감안하게 되면 야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 우드 펠렛이나 나무 이런 것들은 탄소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거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생산 소비재에서 줄이는 게 일단 가장 합리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개 기업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말 20년, 30년의 롱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2050 탄소 제로 중립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DA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irect Air Capture라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필터링 하는 거죠. 공기 중에는 뭐 이산화탄소 있을 거고 산소도 질소가 제일 많겠지만 산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이산화탄소만 빨아들여서 이거를 이제 저장하는 겁니다. CCS를 통해서요. 이거를 하는 업체가 이제 유럽의 클라이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첫 번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년 5월 달에 거의 파일럿 설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간 900톤 정도의 CO2 포집이 가능한 첫 번째 설비를 만들었고요. 작년 8월에는 연간 한 36,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두 번째 설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도까지 기가톤의 이 DAC를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2 발생 원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CO2를 줄일 수 있는 설비까지 추가된다면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향한 그 여정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것처럼 명확한 정답은 없거든요. 자,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6월 달에 하버드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대기 중에 CO2 1톤을 포집하는 데는 필요한 에너지가 1200kWh에서 한 2000kWh 정도 된다. 자, 석탄 1톤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2460kW 정도, kWh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1톤 정도를 태워서 아까 CO2 포집에 1200에서 2000kW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대략 한 1.5톤 정도의 CO2를 포집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석탄 발전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석탄 1톤을 태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한 3.5톤 정도 배출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뭐 LNG 발전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발전을 통한 전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기술 진보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산화탄소 1톤을 포집하는데 1200에서 2000kWh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1000kW 언더 500kWh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그 속도, 무탄소 제로 베이스로 가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요.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엑슨모빌이나 뭐 쉐브론이나 BP나 토탈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원유를 10년, 20년, 30년 내에도 계속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오래된 뭐 좌초자산이네라고 하는 평가를 2, 3년 전에 들었던 그 화석 연료를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은 그들은 분명히 할 거예요. EOR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O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네임은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하는 약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낼 때 초기에는 기름이 파이핑을 하게 되면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어느 정도가 언제냐라고 하면 땅 속에 있는 기압과 지상의 기압이 거의 비슷해질 때쯤이 되면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기름이 있어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툭 놓으면은 처음에는 훅 날아가다가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뚝 떨어지죠. 그게 이제 풍선 내부의 기압과 외부의 기압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공기가 분출이 안 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땅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에는 고압으로 처음에는 원유나 가스 등이 특히 원유 같은 경우 있다가 계속 빼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메인 유정 주변으로 또 관을 뚫죠. 또 파이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또 주입을 해서 이걸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줘서 다시 기름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EOR,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주입하는 물질을 이산화탄소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덴버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덴버리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전체 생산 원유 중에서 한 30% 정도를 탄소 중립 원유로 생산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유 1배럴 같은 경우는요, 생산과 이동,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 토탈리 1배럴 기준으로 한 530kg의 CO2를 방출을 합니다. 태워질 때까지. 그런데 이 덴버리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770kg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소비 과정에서 530이 나오고 얘네가 770kg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가 박아 놓으니까 마이너스 240kg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유 1배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블루 오일인 거죠. 이 오일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전체 원유 생산량의 한 30% 가까이를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버리라고 하는 기업을 지난 7월 13일 엑슨모빌이 인수를 했어요. 총 거래 금액은 한 50억 불 정도. 이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일간 원유 생산량이 대략 4만 5천 배럴 내외 정도니까 큰 기업은 아닌데 엑슨모빌이 이 기업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엑슨모빌이 향후의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 블루 오일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다가 영구적인 저장할 때요, 세제 혜택을 이산화탄소 1톤당 85불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Enhanced Oil Recovery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다 저장을 할 때도 톤당 한 60불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된 섹션 45Q라고 하는 법안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DAC, 앞서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은 톤당 180불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단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BP나 토탈 같은 기업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앞으로 계속 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EOR을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일단 엑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름을 써도 별로 죄책감 없이 기름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비율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기름을 쓸수록 이산화탄소는 더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엑슨모빌이 향후 어떠한 전략을 쓸 것이냐, 어떠한 속도로 이 EOR을 확장을 해서 블루 오일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다른 쪽, 그러니까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특히 경제성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요. DAC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1톤의 CO2 저장하는데 180불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준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거의 100불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상태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DAC도 뭐 효율성 측면을 떠나서 경제성 측면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셰일오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있는지는 알았지만 셰일오일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전으로 2010년부터부터죠. 왜? 2008년도에 우리가 유가 130, 140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DAC 같은 거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덴버리가 하고 있는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에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영구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는 과정, 이걸 통해서도 당연히 저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말씀드린 엑슨모빌과 같은 덴버리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AC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산업을 굳이 없애지 않으면서도 기존 산업의 탄소 저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